안녕하세요. 사립학교법 임시이사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주영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회의 운영 및 정상화 추진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운영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의사 종족수와 의결 종족수, 이사회의 의결 방법,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소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회의 소집에 관해서도 사립학교법 원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1항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장이고, 이사장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제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해서 소집을 요구할 때나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적이사 반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과반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3항과 4항은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는데요. 제4항을 먼저 보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나 소집권자가 고려되거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이죠. 이때 고려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고려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그 밖에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리는 항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겠고요. 사고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립학교법 규정에서도 고려된 경우는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 항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이사장이 본인의 판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적이사 과반수가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장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3항에는 이사회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에는 이사회 소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에 의해 소집될 수 있겠고요.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적이사 과반수도 소집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관할청의 승인도 이사회 소집에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관할청의 승인에는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적이사의 소집 요건이 흥결되었다면 비록 관할청이 그 이사회 소집을 승인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관할청의 이사회 승인 취소 소송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관할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에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히 무효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회의 소집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늦어도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먼저 이사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통신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를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메일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 제4조 2에는 전자문서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다음에 향후에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메일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이제 소집 기한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사립학교법은 회의의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민법 제157조에 의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일에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10일은 첫날이 제외하고 9일부터 시작해서 역산하면 7일째 되는 날이 3일입니다. 그 전날에 통지해야 하므로 2일 자정까지 통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하루 이틀 늦었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학교법인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약간의 유도리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나 이틀 지연했을 뿐인 경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소집 통지가 하루 이틀 늦었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유효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규정은 이사회 소집 시 이사회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전에 목적을 명시해야 이사들이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 해임 안건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이사가 소집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이사회 의결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결권자인 이사 전원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이사회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아닌 새로운 사항이라도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목적은 소집 통지서에 어느 정도나 명시되어야 할까요? 법원은 이사들의 회의 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 자료까지 반드시 소집 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사항의 말미에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이사회의 회의 중 새로운 안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것도 안건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사항의 안건은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편으로 소집 통지서를 보냈는데 도달이 되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집권자가 일부러 엉뚱한 주소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사가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는 이사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은 통지서 등이 통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편함에 통지서가 투입되었다고 해서 도달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수취인의 동거인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갔다고 보아서 유효한 도달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물이나 등기 우편은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은 통지한 사람이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지요.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의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 규정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법인의 정관에 여기 규정된 것과 다른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경험상 이 사립학교법 규정과 다른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이때에는
원격 영상으로 참석한 이사도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적이사와 의사의결 정족수에 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이런 게 문제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임시이사를 하시다 보면 치열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현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다투어지게 됩니다. 제적이사는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의사 정족수는 회의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참석 이사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안건마다 의사 정족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할 때 어느 이사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의사 정족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결 정족수는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일정한 안건을 결정할 때 필요한 찬성자의 숫자를 말합니다. 의결 정족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출석자만을 기준으로 숫자를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호선은 제척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사장의 선임은 호선이기 때문에 이사장도 이사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고 표결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와 의결권 행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의결권이 없음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 이사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의 의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8조 2 제2항에는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회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고 관할청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사회는 서면 결의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면 결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도 서면 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서면 결의에 의한 이사회를 유효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사들이 성원을 모두 갖추어서 이사회를 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임시 이사회를 운영하다 보시면 그러한 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를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전 판례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2004-10909 판결도 서면 결의를 전제로 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이상 여러분은 대면 결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에 대해서도 알아보지요. 사립학교법 제18조 2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재해야 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표결수,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회는 서명 결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서명 결의를 하더라도 회의록에 나중에 자필 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간서명은 3인이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의 비공개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부정한 목적으로 감추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경우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회의록의 공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법인의 정상화는 조정위에서 하는 것이고 관할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므로 임시이사의 역할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 3이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식 이사를 선임할 주체는 관할청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므로 결국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지 아니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을지, 이거는 결국 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요. 조정위원회는 이처럼 보고된 추진 실적을 보고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관해서 관할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 해소 여부는 전 시간에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회계부정의 경우에는 보통은 결손 재정을 보충함으로써 해소되고, 임원 간 분쟁은 임원 간에 화해를 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됨으로써 곧바로 해소되는 것이며, 기타 법령 위반은 법령 위반 상태가 없어짐으로써 해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제가 수행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안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가 재정부실 문제와 종전이사들 사이의 갈등 및 반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의 재정부실 문제는 경영의향자, 여기 경영의향자는 재정기여자를 말합니다. 경영의향자의 선정 및 그로부터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기부조치 등으로 인해서 해소되었고, 종전이사들 사이의 갈등 및 반목은 그들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참가인의 운영에서 배제함으로써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그러므로 그 후속 조치로 정식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정상화 추진 실적 평가 절차를 보면 사분위가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관할청에 평가를 위한 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앞에서
규정에서 보았던 정상화 추진 실적 자료를 관할청에 제출하고요. 관할청은 이를 받아서 관할청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사분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은 법인의 사무국장이 이 실무를 수행하므로 임시이사들은 사무국장이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 사분위 지원팀이 있는데 이들이 서면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임시이사 선임 사유는 해소되었는지, 이해관계인들이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조정위 지원팀이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여부 및 정상화 추진 가부에 대한 평가안을 만들면 조정위에서는 이러한 평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정상화 추진 불가 또는 정상화 추진 가능으로 평가를 한 후 그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할청이나 임시이사는 언제든지 조정위원회 지원팀에 의문사항을 질의가 가능하고 정상화 관련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은 매우 바빠서 연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문자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이고, 여기 기재된 것처럼 사분위 지원팀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화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할청이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고 정상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면 사분위에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분위는 이를 심사해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정상화를 추진해도 되겠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정상화를 하기로 판단하면 관할청에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제출을 요청합니다. 보통은 각 이해관계인별로 추천 비율을 정해서 정이사 숫자의 2~3배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취합해서 사분위에 후보자를 추천하면은 사분위는 이해관계인별로 정이사 추천 비율을 결정해서 정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관할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청이 이러한 선임된 정이사를 학교법인에 통보하는 것이지요. 이상 이사회의 운영과 정상화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다소 부족하겠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